인생이란 참 흐르는 물가도 같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히, 때로는 거세게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요. 제 이름은 박금철입니다. 올해로 67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중견그룹을 이끌어왔습니다. 30년 전 제 아내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외동아들 지혁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지혁이는 건실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 기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제게 미역국을 끓여준 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혁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빠, 엄마가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잘 지내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죠.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지혁이는 제 기대 이상으로 회사를 잘 이끌어 주었고, 이제는 그룹 부회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3년 전 시국이 안 좋을 때 과감한 결단으로 온라인 사업을 확장한 것은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갈 때 우리 그룹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3개월 전 지혁이가 제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래, 무슨 일이냐?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순간 저는 책상 위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신데? 한미래라고 우리 회사 마케팅팀 과장입니다. 지혁이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미래,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력이 떠올랐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MBA까지 마친 수재였죠. 아, 몇 달 전 신제품 론칭 때 프레젠테이션을 맡았던 직원 말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도 칭찬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녀를 칭찬했었죠. 당시 신제품 발표회에서 그녀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언론에서도 호평이 쏟아졌었죠.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칭찬이 제 아들의 인생을 흔들어 놓게 될 줄은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지혁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제 친구가 사기 결혼으로 모든 재산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가끔 한숨을 쉽니다. 그 일을 겪으며 저는 다짐했었죠. 우리 지역이만큼은 그런 일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한미래, 과장에 대해 조사해봤나? 네, 회장님. 기본적인 신상 정보는 모았습니다만 뭔가 걸리는 게 있나? 화려한 SNS 활동이 눈에 띕니다. 수입 대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매달 몇백만 원대의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 호텔에서 자주 파티를 여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급 연봉으로 그런 생활이 가능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일반 공무원 출신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단순한 조사로는 그녀의 진면목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구두 닦기로 변장하여 그녀를 직접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30년 전에도
나는 노점상으로 변장해서 경쟁사를 조사했었다네. 그래도 이번엔 걱정 말게. 이번에도 성공할 걸세. 그렇게 저의 위험한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실제 구두 닦기 노인을 찾아가 3주 동안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은퇴한 교사라고 속였습니다. 구두약 바르는 법부터 광내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우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그런가요? 아직 멀었는데. 아니에요. 이제 제가 가르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할리우드에서 일했던 분장 전문가도 고용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특수 분장용 실리콘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매일 2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괜찮아. 완벽해야 하니까. 그럼 이제 수염을 붙여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겁니다. 오, 정말 자연스럽군. 피부 주름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67세가 아닌 75세로 보이게요. 좋아. 더 늙어 보이는 게 좋겠어. 흰 수염을 붙이고 피부를 태우고 가발도 썼습니다. 특수 제작한 의치도 했습니다. 허리도 굽히고 걸음걸이도 바꿨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시겠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완벽한 구두 닦기 노인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하군. 내가 봐도 모르겠어. 회장님, 목소리도 조금 변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목에 힘을 주시고 조금 떨리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미래가 일하는 우리 회사 본사 근처의 한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어김없이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 중에는 제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고 저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계열사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한미래는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출근했습니다. 명품 가방에 화려한 옷차림, 완벽한 메이크업까지. 하지만 제게는 한 번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준비하지 못한 직장인들이 우르르 뛰어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미래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구두 좀 닦아주세요. 빗물에 젖은 그녀의 명품 구두가 제 눈앞에 놓였습니다. 네네, 곧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두를 닦는 동안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이번 주말에 시간 안 될 것 같아. 친구 결혼식이 있거든.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혁이와의 통화였기 때문입니다. 응, 미안해. 다음 주말에는 꼭 시간 내도록 할게. 그래도 오빠가 보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한미래의 달콤한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구두를 닦으며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구두 바닥에 붙어 있는 고급 레스토랑 스티커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프렌치 레스토랑 중 한 곳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충격적인 사진들이 제 핸드폰으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한미래가 낯선 남자와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상대방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인가? 땡땡그룹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그룹은 우리보다 더 큰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온 시각이 자정이 넘었습니다. 사진은 네, 모두 확보했습니다. 좀 더 조사해보게. 이미 조사해봤습니다. 두 사람
최근 한 달간 5번 만났습니다. 뭐라고? 모두 늦은 시각이었고 호텔로 이동한 날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켜보게. 네, 회장님. 다음 날도 저는 변함없이 구두 닦기 일을 했습니다. 한미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당당하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지혁이와 마주칠 때면 사랑스러운 미소도 지어 보였죠.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드시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리라. 우리 지혁이를 지켜내리라. 아저씨, 오늘도 구두 좀 닦아주세요. 네네, 곧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에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구두를 닦으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실체를 파헤치리라.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조사는 지금부터라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비가 내린 그날 이후 저는 한미래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사면서 거스름 돈을 모아 거리의 노인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저도 한 번은 그 돈을 받아보았죠. 할아버지,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녀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항상 그랬죠. 하지만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우연히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미래가 회사 청소 아주머니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요? 지난번에 분명히 커피를 쏟으셨잖아요. 그건 아주머니가 제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닦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 제가 치유비라도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한미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본인 일이나 잘하세요. 이런 일로 절 귀찮게 하시면 가만 안 있어요. 청소 아주머니는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미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한 발걸음으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5,500원입니다. 여기 10,000원이요. 거스름돈은 기부함에 넣어주세요. 그녀의 선행이 SNS에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였죠. 며칠 뒤 한 여직원이 제게 구두를 맡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구두 좀 닦아주세요. 구두를 닦는 동안 그녀는 옆자리에 앉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봐. 응. 과장님이 너무 힘들게 해. 매일 야근하고 다른 팀 가고 싶어도 이직 추천서를 안 써주시겠대.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닦으며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아, 네. 할아버지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텐데 많이 힘드네요. 이 나이 먹고 보니까 한숨 쉬는 젊은이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이중적이에요. 사람들 앞에선 착한 척하면서 그러시구나. 아침마다 거스름돈 기부하는 것도 다 보여주기식이에요.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아, 그 예쁜 아가씨 말씀이신가요? 네. 예쁘긴 한데 속이 너무 달라요. 제 친구는 3개월 동안 매일 밤 12시까지 야근하다가 결국 퇴사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저희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퇴근하면 바로 호텔 라운지로 가더라고요. 호텔 라운지요? 네. 거기서 재벌 2세들 만난다는 소문이. 그날 저녁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미래의 회사 생활을 조사해봤나? 네, 회장님.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들인가? 상사들에게는 지극정성이고 후배들에게는 폭군이더군요.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최근 1년간 그녀 때문에 퇴사한 직원이 8명입니다. 8명이라고?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의 재산 내역을 몰래 조사하고 다닌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뭐라고? 회사 재무팀 직원에게 돈을 주고 부회장님의 주식 보유 현황과 부동산 내역을 입수하려 했더군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더 있나? 네, 우리 그룹의 지분 구조와 상속세 현황까지 조사했더군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우리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지혁이를 향한 달콤한 미소도 저를 향한 공손한 태도도 모두가 가면이었던 거죠.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움직이지 마라. 네, 더 큰 증거가 필요해. 증거는 확실할수록 좋은 법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 앞에서 구두를 닦아달라며 미소 짓는 한미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의 가면이 벗겨질 때가 올 텐데. 한미래의 과거도 조사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들고 온 자료를 보며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약혼 이력을 찾았습니다. 약혼이라고? 네, 2번이나 재벌가 자제들과 약혼했다가 파혼했더군요. 첫 번째는 중견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 부사장의 아들이었고요. 파혼 이유가 뭐지? 모두 더 큰 상대가 나타나자 헤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약혼자보다 더 큰 기업의 자제가 나타나자 파혼을 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이 차례라는 거겠죠. 더 역겨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를 보면 호화로운 삶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올리는 해외여행 사진들, 매일 밤 들르는 특급 호텔 라운지,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 인증샷까지. 하지만 지혁이와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오빠, 나 시장에서 산 원피스 어때요? 2만 원밖에 안 했는데 오빠가 비싼데 데려가려고 하는데 난 편한 길거리 음식이 더 좋아요.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 연기에 우리 지혁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래 씨는 정말 순수해요. 허영심도 없고. 지혁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 곧 이 모든 거짓말이 밝혀질 텐데 그때 우리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니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는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한미래가 평소처럼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구두 좀 닦아주세요. 네, 곧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손이 좀 떨렸습니다. 밤새 지켜본 그녀의 행적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다 실수를 했습니다. 구두약이 그녀의 명품 구두 옆면에 살짝 묻어버린 것입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닦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산 350만 원짜리 구두인데요? 죄송합니다. 아저씨가 이거 변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깨끗이 닦아드리면 닦아도 안 지워질 것 같은데요? 이런 명품 구두를 어떻게 닦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구두는 350만 원짜리라고요. 350만 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당장 변상하셔야죠. 그게 아저씨 같은 구두 닦기가 어떻게 이런 고급 구두를 다루시겠다고 한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구두를 망가뜨려 놓고 어쩔 거예요? 아가씨,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옆에 있던 회사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세요? 아저씨가 제 구두를 망가뜨렸잖아요. 아니, 그래도 연세 드신 분한테. 연세 드셨으면 이런 일 하시지 말았어야죠. 실수할 걸 아시면서. 한미래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당장 변상하시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시든지. 진정하세요. 과장님. 그녀의 부하 직원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넌 왜 끼어들어? 네 일이나 신경 써.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그 정도면 됐지 않나요? 구두약 자국인데 닦으면 지워질 텐데. 아니, 저렇게 무시해도 되나? 한미래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구두 닦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시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안 되겠어요. 도저히 못 참겠네요. 신고해야겠어요. 잠깐만요. 저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변사하겠습니다. 뭐요? 아저씨가 350만 원을?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새 구두를 사시죠.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정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정도면 되겠죠? 그제서야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자리를 뜨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로 우리 며느리감이 될 수 없다고. 돈 앞에서 예의도 품위도 잃어버리는 모습, 약자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태도, 그리고 카드 한 장에 돌변하는 이중성까지. 이제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제 비서실은 한미래의 과거를 파헤치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한미래가 6개월 전부터 회장님 가문을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건넨 자료를 보며 저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SNS 비공개 메시지들, 통화 내역, 그녀의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자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의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뭐라고? 매일 아침 드시는 커피숍부터 자주 가시는 레스토랑까지 모두 조사했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자를 찾았습니다. 한미래의 전 친구였던 김은주.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미래가 너무 악랄해요. 자세히 말해주시겠어요? 처음엔 저도 도와줬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인생 역전하고 싶다고 할 때 그래서요? 미래가 박지혁 부회장님을 목표로 정했어요. 재벌 서열도 다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했죠? 먼저 부회장님 취향을 조사했어요. 좋아하는 음식, 즐겨 읽는 책, 심지어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까지. 그리고요? 그 카페, 부회장님이 매일 아침 가시는 거기서 일부러 책을 읽는 척했어요.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 계획된 거였어요. 부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작가의 책을 들고 있다가 말 걸어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입사도 부회장님 때문에 지원한 거예요. 뭐라고요? 원래는 다른 회사 다녔거든요. 우리 회사로 이직한 것도. 전부 계획된 거였군요. 네. 이제야 말씀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요. 왜 이제서? 미래가 제 약점을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김은주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혁이를 향한 헌신적인 모습도, 수수한 옷차림으로 검소한 척하던 것도, 가끔 실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지혁이의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것도, 모든 게 철저한 계산이었다는 것을.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 네? 이제 우리 아들을 만나봐야겠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혁이를 불렀습니다. 집무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곧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그래, 앉아라. 지혁이가 의자에 앉자 저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거라. 한미래와 다른 남자가 만나는 사진,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주고받은 문자 내용, 통화 내역, 그리고 그녀의 전 친구의 증언 영상. 지혁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더 있다. USB를 연결하자 모니터에 영상이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가 구두 닦기로 변장했던 그날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상 속에서 한미래는 노인의 실수에 폭발하듯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아저씨 같은 구두 닦기가 어떻게 이런 고급 구두를 다루시겠다고 한 거예요? 연세 드셨으면 이런 일 하시지 말았어야죠. 그녀의 막말과 고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구두 닦기가 아버지? 그래, 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그녀의 진짜 모습이다. 저는 정말 믿었는데... 아들의 흐느끼는 모습을 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걱정 마라. 아버지가 다 처리하마. 지혁이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널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구두 닦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제 작은 의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장할 필요가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을 직접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곳에서 수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도 위선적인 모습도 모두요. 특히 한미래라는 여자의 이중성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믿었던 첫 만남부터 지혁이를 향한 달콤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아침 9시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한미래가 또다시 제 앞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따라 그녀의 구두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구두 좀 닦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만했습니다. 지난번 그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굴더군요. 심지어 어제는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혔는데도 말입니다. 네, 곧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구두를 닦기 시작하면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박지혁 씨 아시나요? 순간 그녀의 발이 움찔했습니다. 주변을 스쳐 지나가던 회사 직원들의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네, 그분을 어떻게? 아가씨가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구두를 닦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다른 남자분과 호텔에 가시던데 뭐라고요? 그저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시고 한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백화점에서 명품도 사시고 그건 어떻게?
과장님 월급으로는 힘든 금액 아니었나요? 이제 그녀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저는 천천히 손을 올려 수염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모자도 벗었습니다. 주변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한미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회장님. 그래, 바로 그 박지혁의 아버지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앉아라. 제가 옆 의자를 가리키자 그녀는 힘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주변은 완전히 사람들로 둘러싸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설명은 됐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오해일까? 화면에는 그녀가 여러 남자들과 만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그럼 이것은 이번에는 그녀가 지혁이의 재산을 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들, 아니면 이건 그녀의 전 약혼자들과의 사진, 더 큰 상대가 나타나자 파혼했던 기록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기회. 넌 그동안 충분히 많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어.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미래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넌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정말. 둘째, 넌 우리 가문의 재산만 노렸지. 그건 셋째, 다른 남자들과 만나면서까지 이중 생활을 했고. 한미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약자를 무시하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너의 인성. 회장님. 그건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저도 반성하고. 반성. 넌 지금도 연기하고 있잖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단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것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아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지혁 오빠만이라도 제가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넌 이미 우리 아들에게 모든 걸 들켰어.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혁 씨가요? 어제 모든 증거를 봤다. 그 순간 한미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뒤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불쌍한 부회장님. 역시 겉모습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였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3개월간의 긴 연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 변장도 그녀의 가면도 모두 벗겨진 이 순간, 돌아서는 제 발걸음이 어쩐지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제 우리 지혁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혁이는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아들이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지혁이가 제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이제 좀 괜찮아졌느냐? 네. 지혁이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려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혁이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당장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란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너가 그걸 안다면 이제 됐다. 그날 이후 지혁이는 회사 일에 더욱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업무에 더욱 집중하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내기 시작했죠. 직원들과의 소통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미래와의 데이트 때문에 일찍 퇴근하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직원들과 함께 야근하며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오, 어떤 내용이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건데요. 일에 파고드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지혁이에게 필요한 전환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상처가 걱정됐지만 이는 분명 필요한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법이니까요. 한미래의 실체는 회사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도망치듯 회사를 떠난 그날 이후 그동안 침묵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장님 때문에 매일 밤 울면서 야근했어요. 저희 팀 신입사원은 결국 우울증 걸렸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특히 그녀가 괴롭혔던 후배들이 용기를 내어 그동안의 일들을 폭로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인격 모독, 사적인 심부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수정 요구. 모든 것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장님이 시킨 일은 무조건 새벽에 끝내야 했어요. 실수라도 하면 다음날 아침 회의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셨죠. 제가 만든 기획안을 자기 것처럼 발표하고 심지어 회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회사 임원과 만나면서 우리 회사 정보를 넘겼다더라고요. 퇴근 후에 경쟁사 사람들과 자주 만났대요. 결국 그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사직서를 쓸 기회조차 없었죠. 누군가 말하길 그날 이후 그녀는 지방으로 내려가 새 삶을 산다고 하더군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쩌면 그녀에게도 이번 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회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괴롭힘 당하던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고 팀워크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때로는 이런 폭풍이 지나가야 맑은 하늘이 보이는 법인가 봅니다. 인생이란 게 참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니까요. 1년이 지난 뒤 지혁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서였죠.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혁이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카페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더군요.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소박하지만 따뜻한 데이트였습니다. 제가 몰래 조사해 보니 정말 순수하고 바른 성품을 가진 아이더군요. 부모님은 평범한 공무원이었고 그녀도 작은 도서관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SNS도 거의 하지 않았고 통장 잔고도 매우 건전했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선생님, 이 책 재미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무슨 책 읽어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니 더욱 안심이 되더군요. 이번에는 구두 닦기로 변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도서관에 들러 그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책 정리하는 모습,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늦게까지 남아 청소하는 모습, 모든 것이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도 노인분들을 위해 책을 배달해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보상도 없는 곳에서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혁이가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우리 가문의 재력을 알고도 오히려 겁을 내더군요. 저는 과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집안에. 무슨 소리냐? 너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될 거다. 그녀의 순수함이 더욱 빛나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약혼식 날 그녀는 작은 꽃다발만 들고 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이게 가장 예쁘구나. 결혼 준비 과정도 소박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과하지 않은 것으로 골랐고 청첩장도 직접 손으로 썼죠. 하객 명단도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만 채웠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제가 직접 축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두 닦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두 닦기로 변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는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지만 잠시 말을 멈추고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교훈이 있었죠. 진정한 사랑은 위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 순수한 마음은 그 자체로 빛난다는 것. 이제 우리 며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키우다가 이제야 받게 된 소중한 선물 같았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둘이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완성되었구나. 이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번만큼 깊은 깨달음을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지난 주말 지역인의 가족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끓여온 된장찌개 맛이 어찌나 좋던지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구두 닦기 노인으로 변장했던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 앞에서 굽실거리는 사람들, 약자 앞에서 거만해지는 사람들, 카메라 앞에서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모습도 보았죠. 매일 아침 노인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던 경비 아저씨, 힘들어하는 동료의 어깨를 두드려주던 직원들,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주던 학생들, 작은 친절에도 꾸준히 감사하다고 인사하던 청소 아주머니, 매일 아침 구두를 닦으며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던 단골 손님들, 그들에게서 본 진실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지금도 가끔 그때 썼던 구두 닦기 도구들을 보며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곤 합니다. 그 도구들은 제 서재 한켠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낡은 의자, 바래진 앞치마, 다른 솔. 이제는 녹이 슬었을 구두약 통과 곳곳이 해진 수건까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담긴 보물들입니다. 얼마 전 지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구두 닦기 일이요? 아니, 너의 행복을 지킨 일이지. 며느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인다고 합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복받은 거지. 이제 저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혁이에게 물려주고 저는 시골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지으려고요. 며느리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시고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구두 닦기 노인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인생이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한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손길이 있어 세상은 더욱 빛나고 그분들의 정직한 땀방울이 있어 우리 사회는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니까요. 구두를 닦는 일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닦는 일이었고 세상을 더 반짝이게 만드는 소중한 손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출근길 직장인의 한숨 섞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지친 발걸음을 위로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구두 닦기 어르신들이 매일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청소를 하시는 분들, 경비를 서시는 분들, 길거리를 쓸고 계신 분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숲의 나무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피워내는 작은 꽃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기를. 돈과 권력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세상. 그것이 제가 구두 닦기 노인으로 살았던 3개월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그것이 제가 남은 생을 바쳐 이루고 싶은 마지막 꿈입니다. 저는 올해로 66세가 되었고 오랜 세월 꽤 큰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어느새 제법 규모 있는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원하는 건 대부분 손에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많은 일을 겪었지만 아들 동해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만큼 가슴이 뛰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동해는 제게 있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가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소식은 제 삶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을 드디어 만났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만나볼 생각에 기대감이 컸고 동해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죠. 그렇게 약속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동해가 데려온 사람은 민소희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깔끔한 외모에 단정한 옷차림을 보고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민소희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나긋하고 예의 바른 태도였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동해도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민소희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솜씨도 훌륭했고 동해와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고 저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에게 호감을 사려는 듯한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첫 만남에서도 어딘가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소희는 외적으로나 말투나 모두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고 그들의 진심을 눈빛으로 읽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은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아들 동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말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제 기분 탓일 것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동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도 문제될 것이 없었으니 더 이상 의심을 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고 다시 민소희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동해는 잠시 볼 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고 저는 서재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소희가 부엌 쪽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기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이번에 대박이야. 회장 아들이랑 결혼하면 우리 인생 완전 역전이지.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들은 그 말이 정말 민소희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아들 동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녀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소희의 태도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가 동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동해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동해야, 소희가 정말 널 사랑하는 거 맞니? 동해는 제 질문에 놀란 듯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하죠. 소희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희는 정말 서로를 아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만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해가 이렇게 확신하는데 제 의심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민소희의 진심에 대한 의심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아들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단순한 추측으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의심을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민소희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에서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민소희가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소희의 겉모습만으로 그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불편한 느낌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소희가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의 예비 신부를 의심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김 실장, 잠깐 내 방으로 와보게.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네. 민소희 양의 뒤를 조용히 캐주게. 예비 며느님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이유를 묻지 말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게.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치를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계속되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실장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무엇인가? 민소희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봤습니다. 뭐라고? 확실한가? 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은밀히 만나더군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김 실장, 계속 지켜보게. 나도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남 일정을 알아내면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김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시내의 한 카페에서 민소희가 그 남자와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카페 건너편 차 안에서 저는 망원경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소희가 나타났고 곧이어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소희와 그 남자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민소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분명 돈이 든 봉투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그들을 질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지켜봐야 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김 실장, 내일 아침 일찍 와주게.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내일 아침에 말해주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 민소희와 그 남자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그들의 과거 관계, 현재 만나는 빈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돈의 출처와 용도를 알아내야 해.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해야, 너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실장의 조사 결과 민소희와 그 남자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최근 몇 달 동안 꾸준히 만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주고받은 돈의 액수였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그 돈의 출처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뭔가 큰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더 지켜봐야겠어.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직 동해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순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동해의 마음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동해가 덜 상처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민소희와 그 남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모든 고민 속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회사의 책임자로서. 여러분,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소희에 대해 의심하고 있을 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동해의 상태는 위험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곧 나을 거예요. 동해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민소희의 진면목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김 실장, 내 방으로 와보게.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나 잠시 외국으로 출장 간다고 소문을 내주게. 네, 하지만 아드님이 입원해 계신데. 그래서 더욱 그렇네. 내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 저는 김 실장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병원 청소원으로 변장의 동해와 민소희를 지켜보겠다고 말이죠.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라네.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밝혀내야겠어.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뒤 회장님, 제가 준비해온 물품들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가방을 열자 각종 변장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가발, 특수 분장 화장품, 콘택트 렌즈, 그리고 허름한 옷들까지. 이야, 자네 정말 준비가 철저하군.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변장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실장이 제 얼굴에 특수 분장을 해주었습니다. 주름을 더하고 피부톤을 어둡게 만들었죠. 어때요, 회장님? 거울 한번 보세요. 오, 이거 정말 대단한데. 내가 봐도 나 같지가 않아. 이어서 가발을 썼습니다. 반백의 지저분한 머리카락이 제 얼굴을 더욱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렌즈를 끼워 보시죠. 김 실장이 건넨 갈색 렌즈를 끼우자 제 눈동자색까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름한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와 구겨진 셔츠, 그리고 다른 운동화까지. 와, 이제 정말 완벽하네요, 회장님. 그러게, 이러고 보니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순간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나 봅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김 실장, 고마워. 네, 회장님. 부디 조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저는 완벽한 변장을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청소원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병원 청소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병원 곳곳을 청소하면서 동해와 민소희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청소하는 일이 제게는 너무나 생소했거든요. 박 씨, 이쪽은 이렇게 소독해야 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른 청소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못 봤던 병원의 모습과 환자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박 씨, 오늘도 야간 근무야? 네, 김 반장님. 돈 좀 더 벌려고요. 힘내게. 우리 같은 사람들, 인생이 원래 이런 거야. 특히 다른 청소원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낮은 임금, 힘든 노동,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가 몰랐던 세상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 씨, 우리 아들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병원비 때문에 밤에 편의점에서 알바도 해. 그러시군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뭐 어떻게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미처 못 봤던 것들을 말이죠. 하지만 제 본래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민소희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 말입니다. 동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민소희는 가끔 병원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는 동해의 병실을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 민소희 양이 병원에 얼마나 자주 오나? 네, 회장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렇군. 저는 의아했습니다. 약혼자가 병원에 있는데 그렇게 뜸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민소희가 그 남자와 다시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로비였습니다. 역시 그랬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저는 계속해서 청소원 일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그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병원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목격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동해의 병실 주변만 청소했지만 점차 병원 전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민소희는 동해의 병실을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길어야 2번 정도였죠. 그것도 잠깐 들러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오빠, 좀 어때요? 나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 소희야, 고마워. 다행이에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아니야, 너 일도 중요하니까.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해는 민소희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소희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에 봤던 그 남자와 더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 카페에서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병원이에요. 네, 곧 갈게요. 민소희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그녀가 떠나자 그 남자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동해를 담당하는 간호사 이나연의 존재였죠. 석철 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나연 씨 덕분이죠. 다행이에요. 오늘은 산책 좀 해볼까요? 이나연 간호사는 동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차원을 넘어서 진심으로 동해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박 아저씨, 석철 씨 병실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 씨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나연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동해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민소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해와 이나연의 관계는 가까워져 갔습니다. 둘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동해가 민소희의 진실을 모른 채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나연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이는 동해의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연 씨가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래, 다행이구나.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동해의 말에 저는 무언가 깨닫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정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소희의 약점인 돈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 실장, 내가 중요한 계획이 있네. 네, 회장님. 어떤 계획이십니까? 민소희에게 접근해서 내가 과거에 숨겨둔 큰 돈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할 거야.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려고 하네. 만약 그녀가 정말 동해를 사랑한다면 관심을 보이지 않겠지. 김 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접근하실 건가요? 청소부로 변장한 채로 그녀에게 접근할 거야. 우연을 가장해서 말이지. 다음 날 저는 병원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소희가 병원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녀 앞에서 넘어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소희가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가씨가 참 친절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괜찮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때다 싶어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가씨,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고 저기 카페에서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민소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카페에 앉자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가씨한테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무슨 정보요? 박금석 회장님에 대한 거예요. 민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금석 회장님이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오랫동안 박 회장님 댁에서 일했어요. 그분이 숨겨둔 큰 돈의 위치를 알고 있죠. 민소희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관심과 욕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분이 돈을 숨기는 걸 본 거죠. 민소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가 박 회장님 아드님과 결혼할 사이라고 들었어요. 그 돈은 결국 아가씨 것도 될 테니까요. 민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청난 액수예요. 수십억은 될 거예요. 민소희는 흥분한 듯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건 좀 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민소희는 급히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저는 민소희의 반응을 보며 제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 민소희는 자주 병원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동해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저씨, 그 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아가씨, 그 돈에 대해 알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각오했어요. 민소희의 눈빛에서
돈에 대한 욕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제 덫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민소희의 본 모습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 저는 민소희에게 마지막 시험을 던질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실장,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자고. 네, 회장님. 어떤 계획이십니까? 민소희에게 최후 통첩을 줄 거야. 숨겨진 돈을 찾으려면 동해와 헤어져야 한다고 말이지. 네, 그렇게 하면 아드님이. 그래, 동해가 상처받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일세.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민소희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 돈의 위치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석철 씨와 헤어지셔야 해요. 네, 무슨 소리예요? 박 회장님이 그 돈을 숨긴 이유가 바로 아드님 때문이에요. 아드님을 시험해 보려고 한 거죠. 민소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회장님은 아드님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바라셨어요.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셨죠. 민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석철 씨와 헤어지면 그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소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이 기회는 오래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민소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민소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정했어요. 그래요.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석철 씨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소희의 본 모습을 밝혀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확실해요. 그 돈이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민소희의 눈빛에서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동해는 그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석철 씨를 만나서 헤어지자고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정말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확실해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민소희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때 돈의 위치를 알려드리죠. 민소희는 흥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민소희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원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번엔 청소부 모습이 아닌 본래의 제 모습으로 말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민소희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어머, 회장님? 민소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당황스러움과 함께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민소희 양. 앉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소희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청소부 아저씨는 그녀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청소부가 바로 접니다. 제 말에 민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소희는 여전히 모르는 척 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때 동해가 병실에서 나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문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소희,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해야, 이제 너가 알아야 할 때가 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동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소희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부터 제가 청소원으로 변장한 것, 그리고 민소희에게 마지막 시험을 던진 것까지 모두 말이죠. 말을 하는 동안 동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소희야, 이게 다 사실이야? 동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소희야, 이게 다 사실이냐고? 동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사실이에요. 민소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동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가 이 상처를 스스로 이겨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민소희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러자 민소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들켰으면 어떡해요?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소희야, 너가 어떻게... 동해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동해 씨. 당신 아버지 돈이 탐났을 뿐이에요. 자랑! 그런 건 애초에 없었어요. 민소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이는 그럼 다 거짓이었던 거야. 동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같은 순진한 사람은 이용하기 쉬웠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민소희는 마지막으로 경멸의 눈빛을 던지고는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해의 흐느낌 소리만이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소희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동해가 물었습니다. 너가 행복하길 바랬기 때문이야. 진실한 사랑을 찾기 원했단다. 동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 순간 이나연 간호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석철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아 걱정돼서. 동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나연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연 씨,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 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동해는 이미 진정한 사랑을 찾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해야,
이나연 씨는 너가 이번에 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너를 돌봐주었어. 네, 알아요, 아버지. 나연 씨가 얼마나 저를 걱정해 주셨는지. 이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동해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석철 씨,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나연 씨, 당신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동해는 충격을 받았지만 제 의도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나연의 존재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위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소희가 사라진 후 동해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많이 어리석었죠? 아니다. 동해야, 너가 사랑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란다. 동해는 퇴원 후에도 종종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나연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나연 씨, 우리 밖에서 만나볼래요? 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해야, 이나연 양은 참 좋은 사람 같구나. 네, 아버지. 나연 씨는 제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행복이 느껴졌거든요. 한편 저는 제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실장, 나 요즘 많은 걸 깨달았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청소부로 일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 그게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청소부로 일하며 만난 사람들, 그들의 삶과 고충, 그 모든 것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김 실장, 나 결심했네. 네, 어떤 결심이십니까? 회사를 동해에게 물려주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려고 해.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래, 이제는 내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저는 동해를 불러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동해야, 이제 회사를 너가 맡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난 이제 새로운 길을 가보려고 해. 너가 회사를 잘 이끌어갈 거라 믿는다. 동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일하며 만났던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김 실장, 이 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네, 회장님.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동해와 이나연의 결혼식 날,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들, 너희 둘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아버지.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알 것 같아요. 이나연도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석철 씨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 너희의 행복을 믿는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죠. 동해야, 나연아, 건강히 잘 지내거라. 아버지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꼭 연락 주세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모든 것이 제 인생의 한 장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 끝에 어떤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의미 있는 변화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